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글로벌 중국 기업 탈중국 가속, 첨단 기업 빠져나가고 내수 관련 중국 업체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세계화에 합류한 이래 지난 80년대 이후 세계화 공장으로 불렸었습니다. 여전히 그 위상은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강한 압박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탈세계화, 재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그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들어선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 중국을 매우 우려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테슬라에 투자 등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국 내수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기업들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탈중국을 하거나 중국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멈춘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의 이전에 따라 공급망 일부를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중국 기업 탈중국 가속, 첨단 기업 빠져나가고 내수 관련 중국 업체만입니다. 세계가 중국을 매우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미중 갈등 증폭, EU에서 일어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 등에 크게 자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 세계화를 부르짖고 온타임을 외치던 기업들도 이제 프렌드 쇼링, 리쇼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국의 정치인이나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공급망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중 심리,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중국 내 공산당 지배 강화 등은 기업들을 탈중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AI,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을 중국계 기업 등의 조인트 벤처 내지 기술을 이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하자 많은 첨단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업들마저도 이것을 지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반도체 분야를 일단 예를 들어보면 반도체 공장에 EUV 노광 장비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14나노 이하 제품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이제 허들을 40나노까지 올린다는 상황까지 오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중국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반도체도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첨단 분야에 대한 핵심 기술 이전을 중국 측에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 수는 2020년 기준 10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떠나는 회사는 해가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중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000개, 2021년 1500개, 2022년 1700개.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을 떠나는 숫자는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중국에서 떠나는 글로벌 핵심 제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 경제 발전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것에 따른 기업들이 따라서 들어오는데 좋은 기업들이 나가기 때문에 이 기업에 맞물려 있는 협력업체들은 동반적으로 탈중국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탈중국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탈중국을 해서 찾아갈 나라가 어디냐? 지금 미국은 인건비가 굉장히 높고 지식 기반 산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 대체제로 보는 것은 거의 멕시코, 캐나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탈중국을 해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동남아시아, 인도 이 정도 수준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국가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즉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을 대체할 국가들로 인도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비 이들 지역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은 저렴한 인건비, 단점은 미흡한 인프라. 지금 미흡한 인프라 때문에 중국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봤자 소용없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데 생산 비용이 늘어나지 않을 거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이들 나라들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지만 교통망 등 인프라는 중국에 비할 바가 아직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가 베트남을 보더라도 베트남의 도로가 뻥뻥 뚫리고 교통 인프라가 뻥뻥 뚫리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뀌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 성장 가능성이 중국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시장 성장성 또한 다른 지역보다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진출하면 여기 그 나라부터 원래는 바운드리를 넓히고 이러한 상황이 되는데 그게 용이해진다는 거죠. 이들 지역은 특히 이념적으로나 안보 측면에서 미국이나 서방에 추구하는 국제질서에 도전할 의사도 그리고 힘이 부족하고 서구와 협력해 경제 안보를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2의 중국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장점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중국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미국과 전 세계를 대항하면 러시아와 같이 어떤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빠져나온 기업들이 주로 대체 투자자로 여기고 진출하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캄보디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는 그 규모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중국의 인프라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운 곳에 등지를 틀고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 불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가지고 이것을 재가공해서 조립을 하고 단순 일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지금 사용하는 것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동남아시아나 인도가 그 대체 장소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나라는 인도입니다. 2020년 5월 인도는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지금 굉장히 심하죠. 이러한 세상에서 6에서 6.5%의 GDP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이며 인도는 2029년까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세계 5위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진다라는 의미죠. 인도의 장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저렴한 인건비, 두 번째는 풍부한 노동력, 세 번째는 오랜 제조 역사가 있습니다. 특히 오랜 제조 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이 인도를 점령했거든요.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영국이 갖고 가기 때문에 이 가공해서 갖고 갔던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 제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정부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과 수출 촉진 지원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가총액 세계 1위인 애플도 인도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가장 큰 제조사인 대만 폭스콘에 인도의 새로운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폭스콘은 중국 정저우에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아이폰 생산량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죠. 아이폰 최대 위탁업체인 폭스콘은 지난 2017년부터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 첸나이 공장에서 이전 버전의 아이폰을 생산해 왔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 많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애플은 폭스콘과의 협의를 통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공장 폐쇄를 대응해 인도에서도 지금 최신 버전의 아이폰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인도 폭스콘이 인도의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장하는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겨냥함과 동시에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폭스콘은 7억 달러를 투자해 인도 카르나타주에 새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폭스콘과 같은 경우는 지금 정조 공장에서 빠져나간 생산 물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신성장 산업을 이 허난성의 정조에 다시 투입한다라는 그런 재정 투입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내용도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인도 생산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JP모건의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2022년 말까지 아이폰 14 생산량의 5%를 인도로 옮길 것으로 예상하며 2025년까지 아이폰 4대 중 1대가 인도에서 제조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풍력 기업인 덴마크의 베스타트도 인도가 두 번째로 큰 터빈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만 생산하려 하지 않고 여러 관련 회사들과 함께 인도로 일부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를 들어 260피트 터빈 블레이드를 제작하는 미국 회사인 TPI도 인도에서 사업을 크게 확장하고 중국에서의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도 중국의 대체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1986년 이후 급속한 경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1월 게시물에서 베트남을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중진국 경제로 전환하는 개혁의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은 외국인 직접 투자 약정에서 31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유치했습니다. 전년 대비 9% 이상 증가한 수치로 투자 자본의 약 60%가 생산 및 가공 분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신발, 의류, 전자제품, 일상적 실용기계를 가공하는 데 익숙하며 애플은 일부 아이폰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이죠. 일부 맥북의 생산 라인도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계획인데 베트남이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한 기업에는 나이키, 아디다스,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지금 삼성전자가 이 스마트폰을 베트남에 만들기 시작하면서 애플의 이동도 훨씬 더 자유로워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나라는 태국입니다. 태국도 중국 대체 투자국으로 부상 중입니다. 태국은 일본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전기 제품의 생산 기반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곳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태국은 제조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기반을 확충했고 소니와 샤프 등 일본 기업들이 이곳에 매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2019년 비용 절감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을 폐쇄하고 태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기업들도 공급망 일부를 태국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이죠. 상하이의 진코솔라와 같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인건비와 지정학적 긴장을 피하려고 생산시설을 중국에서부터 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의 입김도 중국 기업의 탈중국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죠. 태국 투자위원회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외국인 직접 투자가 약 1,310만 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로 볼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도 탈중국 공급망 이동의 소유자로 이제 그 비중이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주 저렴한 인건비로 중국의 제조 부문의 하단, 그래서 저렴한 제조업
를 대체할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었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의류 제조 부분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특히 의류 제조업과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면서 이제 그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이 패러다임을 이동을 시키면서 인건비를 올리면서 지금 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가 의류 산업의 다시 메카로 떠오르게 된 것이죠. 방글라데시의 부상은 인건비 상승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평균 월급은 120달러로 중국 노동자가 받고 있는 평균 월급인 670달러의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입니다. 중국의 높은 인건비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류 부분에서 방글라데시가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의류 외에도 비료, 농산물, 의약품 생산 분야에서도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단지 의류와 같은 경우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평균 단가가 말하자면 월급 자체가 낮고 이제 의약품과 같은 이런 조금 더 나은 지금 산업들이 이 방글라데시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는 것은 말레이시아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나라가 말레이시아인데 말레이시아와 같은 경우는 제조 기반이 탄탄한 편입니다. 지금 OCI의 그 태양광 패널 자체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만들고 있고 지금 동판이죠.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이런 동판 같은 경우도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저렴한 전기료가 수력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저렴한 전기료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경제권과 가까운 거리,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 정부의 제조업 장려 정책, 자유무역 협정 등 많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중국의 자본가로부터 32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말레이시아 기술 투자는 낮은 인건비와 그리고 여기에 낮은 전기료, 미중 무역 긴장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라는 것이죠. 2018년 이후 5년 동안 마이크론이 3억 3,900만 달러를 투자했던 것이 바로 말레이시아. 인텔도 2021년 말레이시아 페낭에 66억 달러를 들여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도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히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니와 같은 회사들도 지금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상황이죠. 지금 아이폰 케이스를 제작하는 미국의 자빌도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의 FDI 유입, 그래서 직접 자본 유입인데 직접 자본 유입은 2021년 131억 달러, 2022년 상반기만 280억 달러를 유치했고 전자 및 자동차 제조 부분이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큰 단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중국 회사들도 탈중국을 한다. 중국은 민영 기업을 중심으로 탈중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 태국 등 인접국으로 대거 이동한 상황이죠. 이미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근접한 나라로 이동하는 게 기본 원칙. 그 중에 가장 선택을 받은 나라가 베트남, 태국. 인도와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과 관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인도로 진출하는 것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태국 등으로 대거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 배경에는 탈중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관계 단절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시스템으로 중국 파트너의 분기별 연간 재무제표에 대한 실사를 수행할 수 없어 글로벌 업체들의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술 집약적 산업을 키워 AI, 자동화로 이제 값싼 노동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도용, 품질 관리, 금융사기, 계약 위반, 행정비용, 물류 등의 우려로 중국 투자의 비용 우위가 이제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사회, 사이버 보안 및 거버넌스 법률과 현지 파트너의 불공정 고용 관행도 부담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지금 사이버 보안 중국 완전히 뚫리고 있죠? 거버넌스 법률, 그 지적재산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기술 뺏기려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높은 기술을 원하는 제품들이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이라는 사실이죠. 이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을 투자 대상국으로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기업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중국 회사들에게 우리와 같이 계속 거래하려면 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길 것을 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기업들도 본국에서 제조하면 미국에 수출할 때 규제가 많기 때문에 동남아 등 제3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경향이 늘고 있죠.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이제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탈중국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지금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제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막강합니다. 여기에 중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미국 다음으로 중요 시장 중에 하나죠.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이 큰 시장인 중국을 버리고 무작정 이를 대체할 시장을 찾기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무작정 중국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남아서 매출을 올려야 하는 기업들도 있고 지정학적 위기나 경제안보 위협을 고려해 떠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세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죠. 중국을 떠나는 기업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첨단 기업. 두 번째, 이윤의 한계에 봉착한 기업. 특히 대표적으로 섬유와 방직 산업이 그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이 섬유와 방직 산업과 같은 경우는 기술 집약적 산업이 아닌 노동 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저가로 발주해서 이 마진 따먹기를 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서 생산되는, 그리고 말하자면 높아지는 인건비를 가지고서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첨단 기업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최근 이렇게 발표했죠. 첨단 기업에 펀딩 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첨단 기업에 조인트 벤처나 기술 이전하지 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첨단 기업들이 들어가더라도 조인트 벤처를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그것에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빠져나오는 추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남은 기업들은 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이나 소비재나 제조업에 필요한 장비, 소재를 판매하는 기업, 서비스 관련 기업들만 남고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중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첨단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로 점차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죠. 이처럼 중국에 남는 기업들이 고도 첨단 산업이 아니고 중급 기술의 기업들만 주로 남고 저렴한 인건비를 요하는 기업들이 중국을 빠져나가는 추세가 계속될 경우 중국의 경쟁력은 어떻게 변화할지가 향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 특히 첨단 기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을 이끌었던 기업들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같은, 아디다스와 같은 의류업체들, 이러한 업체들이 점차적으로 중국을 빠져나가서 뭐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대국, 말레이시아, 인도 이러한 지역으로, 방글라데시 이런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홈쇼핑을 보더라도 옷을 만드는데 이전에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옷이 많았지만 이제 인도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옷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반도체를 완전히 미국에서 죽이기로 한 만큼 견제를 하기로 한 만큼 물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은 첨단 분야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 AI 반도체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0% 미국의 그 GPU 칩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언제 끊길지 모르는 현 상황.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중국은 이제 첨단 기술은 쫙 다 빠져나오고 밑에 노동집약적 산업도 쫙 빠져나오고 중간층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될까?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